컴패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돼 있는데 컴패션이란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어린이 구호 단체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차인표 그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단체로 한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생겨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우리 회장님이 소개할게요. 배은영 소피아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 간호를 할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이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통증 없이 살기로 시니어 건강 관리를 위주로 하는데 우리 다나 한의원 정상태 선생님 소개합니다. 다양한 커리어와 이력이 있으신데 오늘은 우리 통증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한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걸음해 주신 어르신들 정말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민은 사실은 97년대에 왔는데 여기서 직장 생활도 나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드는 생각이 아무도 우리가 노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뭐 최근에는 저희 어머님도 중풍으로 3년간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동네 어느 그 침 놓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근데 가서 다리 삐었거나 다리 못 펴거나 했을 때 침을 맞으면 신기하게 이렇게 낫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막 울고불고 안 맞겠다고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그런 게 어떻게 그 꼬챙이를 바늘 몇 개 잘랐는데 이게 어떻게 나을까? 그런 이제 의문점도 많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해서 이런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의원을 오픈하고 시작한 지는 이제 20년이 이제 조금 넘었고요. 주로 제가 하는 거는 통증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안 오시죠. 아파야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증 위주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침도 배우고 약도 배우고 했지만은 하도 오랜 경험으로 제가 하다 보니 나름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작은 지식이나마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왜 이렇게 제가 아파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좀 막연한 질문인데 그러면은 농담 약간 비슷하게 섞어서 때가 됐으니 아픈 거겠죠. 예, 그러면 그 때가 뭐냐? 젊었을 때는 별로 아픈 거 잘 몰랐잖아요. 설사 활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조금 다쳐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쉬고 나면 갑자기 또 일어나고 그렇게 잘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죠. 상처를 입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회복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여러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몸이라는 거는 피로 꽉 채워져 있는 스폰지 같은 근육이 이제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부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음식을 맞이하는 게 위장이 음식을 맞이해요. 외부로 들어오는 거를. 그 위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잘게 소화를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양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화 형태가 만들어지면 위장 옆에 비장이라는 게 있어요. 위하고 비장은 같은 한 짝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도 비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속담말로 비위가 약하다 그러죠. 비장의 역할은 뭐냐면 위장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화학적으로 최초로 피를 만들어주는 기관이에요. 우리 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비장이 위장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최초 피로 만들어주는데 이 최초로 만들어진 피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그 속에는 온갖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장이 위장에서 영양분을 피로 만든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내요. 지금 제가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간에서는 이제 비장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피를 그 속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고 뭐 화학적인 뭐 해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해독을 막 시키죠. 그래서 간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은 정수 처리장이에요. 온갖 해로운 화학 물질을 다 중화를 시켜서 그 해로운 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독을 하려면 그 안에 효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온갖 우리 몸의 거의 모든 효소들이 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이 만약에 필요해지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간 속에 있어야 될 효소들이 그냥 흘러나와 버리죠. 그게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측정하는 게 우리가 흔히 간 수치를 측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간에 있어야 되는데 피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럼 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됐다 싶으면은 간은 그 피를 또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까지는 해독은 됐는데 물리적인 불수분은 아직 제거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이 그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콩팥. 우리가 흔히 이 허리 뒤쪽에 붙어 있거든요. 콩팥이라는 거는 콩하고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에요. 거기에 모양새가. 예. 그래서 콩팥의 역할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순물을 막 걸러내요, 거기서. 그래서 이 피가 콩팥을 통하고 난 뒤에야 이제 해독이 되고 불순물이 걸러진 가장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침내 완성된 깨끗한 피를 이제 각각 우리 몸의 전신 각주에 피를 곳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배송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마치 한국에 우리가 택배를 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송 담당을 해주는 게 바로 심장이 하는 거예요. 이제 펌프죠. 계속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이제 하트로 가게 되면 심장에서 바로 직전에 전신 각지에 보내기 전에 한 가지 기능을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심장에서 도달한 피는 이제 순수하게 해독도 되고 걸러져가지고 깨끗한 피인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세포가 영위를 하려면 바로 뭐냐, 이제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그 피를 바로 직전에 폐를 통과시켜서 폐에 들어온 산소를 받아서 전신 각지에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켜주고 잘 해줘야 그 옆에 비장이 그 영양을 봐주고 이제 피로 바꿔주는데 벌써 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용량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위장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양으로 영양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면 비장에서는 미처 영양분으로 다 안 된, 소화가 안 된 음식도 바로 비장으로 가게 되면 이 비장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 속에는 미처 소화되지 않은 그런 불순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쨌거나 비장은 일단은 피로 바꿨으니까 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간을 보내면 간에서는 비장에서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피가 바뀐 상태로 와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를 못해서 하게 되면 간에서는 또 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정확하게 해독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야 될 텐데 불순물이 벌써 섞여 있으면 간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간이 이제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도 뭐 언제까지 피를 붙잡고 해독을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그냥 되면 그대로 또 심장을 보내요. 심장에서는 또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을 보내줘야 되는데 미처 해독을 다 못해서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 심장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좀 해줘야 되는데 심장은 해독 기능이 없어요. 그냥 필터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만 좀 걸러가지고 맑은 피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처 다 해독이 안 된 피가 심장에 들어와서 조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그대로 또 심장을 보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피가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이 병이 심하게 되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막 심장이 바로 나빠진 경우는 그 흔치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먼저 생기느냐. 소화에 문제가 먼저 생겨요. 예. 그건 평소에 내가 드시는 음식과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따라서 타격을 받죠. 대부분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하시죠. 또 매운 걸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빨리 드세요, 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에 부담되는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에는 천천히 따뜻하게 꼭꼭 씹어서 그렇게 드셔야 돼요. 어쨌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위염이 생기고 위염이 이제 진행이 되면 위궤양으로 바뀌고 위궤양이 이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일단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망가지느냐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간염, 간경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간암까지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치료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간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빠지죠? 이렇게요. 신장이 오죠. 신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주 치료하기 어려워져요. 만약에 제대로 필터링을 못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피를 뽑아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된다? 인생이 아주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 지금 소화 문제가 있거나 간이 조금 필요하거나 이럴 때 빨리 치료를 해서 신장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다 피로, 세포로 돼 있죠. 세포 하나하나는 다 살아있는 개체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뤄서 우리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하는 게 세포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전부 다. 세포도 똑같다는 얘기죠. 세포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로부터 충분한 산소와 영양물 잘 공급받고 있어야 때가 되면 또 건강한 자식세포를 만들어내고 본인은 떨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온몸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세포들이 피로부터 영양 공급을 잘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피를 만들고 있는데 이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세포들이 일단은 괴사가 돼요. 그냥 죽어나가요, 그냥.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세포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이 생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어보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죠. 그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분세대라 그러잖아요. 그 세포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피로부터 항상 영양이 안 들어오니까 빨리 죽어버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그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 옛날에 이게 어려웠을 때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을 보면 자식을 엄청 많이 낳죠. 그러니까 그 좀 힘들고 가난한 분일수록 자식은 또 되게 많아요, 또. 세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세포가 계속해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포가 원래는 세포마다 지금 세포 분열을 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좀 계속 위협을 받고 있으니 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미리 분열을 해야 돼요,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요, 자식 세포들을. 그죠? 그게 이제 암의 시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긴 부위를 보면 막 뭉퉁이로 그냥 막 계속 번질 가죠. 그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얘네들이 굶주렸잖아요. 이런 통증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피가 왜 공급이 안 되냐면 우리 몸에 뼈가 한 206개 정도가 있어요. 이 뼈와 뼈가 만나다 보면은 틈이 생기고 굴곡이 생기죠. 그래서 이 피가 거기를 통과할 때 아무래도 조금씩 때가 끼듯이 조금씩 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낀 어혈들이 그 끈 피가 계속 점점 쌓여가지고 70% 이상 쌓이게 되면 이제 자각 통증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어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죽은 피라는 거는 산소를 잃어버린 피를 죽은 피라 그래요. 우리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돌아다니는데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검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죽은 피를 아주 검붉게 지금 검은 색깔을 띠면서 나온 거를 죽은 피라고 그러죠. 이 죽은 피가 관절 주로 피가 통과하는 모든 경계, 틈새는 전부 다 껴있어요. 제일 많이 끼는 데가 이 틈새가 넓고 깊을수록 많이 끼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산에 맑은 시냇물 바위 틈새를 흐르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맑은데 바위 밑동을 보면 다 이끼들이 껴있잖아요. 마치 때가 끼듯이.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백혈구가 제때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어혈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속에 어혈이 많이 쌓이면 염증도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증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어혈들이 생겨버려요. 죽은 사체들이며 바이러스며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어혈들이 많이 끼는 데가 뼈와 뼈 사이, 즉 관절이죠. 그 다음에 많이 끼는 데가 근육과 근육 사이 갈래길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끼는 데가 장부와 장부 사이, 이 경계에 주로 많이 껴요.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거는 하여간 피가 들어가는 모든 경계 틈새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생겨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어혈들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많이 쌓인 상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문제가 생기고 피로하거나 어디가 아파도 조금 쉬거나 아니면 좀 찜질을 하거나 그러면 건해지는 거예요. 이 어혈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쌓여 올라오는 통증이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증상이 어떠냐면 무거워요, 되게. 왜냐면 어혈이라는 건 뭉친 피거든요. 그 속에는 산소 영양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피의 흐름만 방해를 하는 아주 백피무익해요. 많이 특정 부위에 많이 쌓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어혈이 쌓인 곳이 어디냐, 우리 몸에서. 바로 어깨예요, 어깨. 이 어깨는 우리 앞에 쇄골이 있고 뒤에 날개 축지가 있는데 이 갭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어혈이 쌓이는 곳이 바로 어깨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끼는 데가 바로 허리예요. 허리, 엉덩이, 경계. 제가 항상 경계에 많이 낀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많이 끼는 데가 가장 큰 조인트, 요 10조인트 델타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릎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통증 없이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최대한 어혈이 생성되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피는, 어혈은 피로부터 왔잖아요. 피가 탁하고 불순물이 많으면 어혈도 다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피의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평소에 입으로 들어오는 물과 음식 가지고 장부들이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듯이 맑은 피가 생성되려면 일단 음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과 물을 좀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재료가 좋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장인의 솜씨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장부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위, 비장, 간, 신장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양지의 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부 기능이 지치게 되죠. 근데 우리 장부를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간의 해독 기능과 비장과 위장의 소화 기능과 신장의 필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탁하게 되죠. 그럼 어혈들은 더 쌓이고 그 장부 주에도 어혈들이 쌓이게 되면 장부 기능은 또 더 떨어져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나이가 언제 있다냐? 나이 40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로봇처럼 이 배를 열어가지고 뭐 필요한 만큼 뭐 위장도 바꾸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어혈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혈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 들어가면 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맑은 찌꺼기는 소변이라는 형태로 좀 된 찌꺼기는 대변의 형태로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몸속에 나오는 가비지들은, 쓰레기들은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가비지를 처리하는 기관이 소장, 대장, 방광 이런 것들 처리를 하는 거예요. 햇볕처럼 돌리는 거는 심장이 하는 거고 품질을 높이는 거는 간하고 신장에서 콩팥에서 해서 그 제품의 필의 품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을 써왔으니 어혈은 어혈대로 모든 관절과 장부 주변과 근육에 다 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온몸을 다 어혈을 팰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오일이 조금 있다고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이게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요 지점, 어깨, 허리, 무릎. 허리는 요 대퇴부로 관절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오일을 평소에 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해안에 오신 분들이 이제 아파서 오잖아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으신 거야. 왜냐면 아프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럼 오일이 최소한 70% 이상 쌓인 거예요, 거기 분명히. 그 대부분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치료가 통증 치료이기 때문에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주로 사혈부항을 많이 해요. 아마 이 중 어르신 중에서 좀 부항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약간 좀 방법은 틀린데 기본 원리는 같아요. 자, 우리가 어혈을 제거하는 건데 피부에 콕콕콕 찔러서 이 부항을 펌프에 피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유리관절 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이 산소가 소진되는 그 진공으로 뺐어요. 근데 그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이 펌프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거 부항 권총이라 그러고 이걸 부항 컵이라 그래요. 이 제조사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대검 부항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솔 부항, 그 다음에 뭐 거북 부항, 무슨 서울 부항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그 통증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 세포가 산소의 영양이 공급이 차단이 되면 통증이 생겨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자, 팔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살짝 눌렀다가 딱 떼면 색깔이 하얘졌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눌린 상태는 하얀 상태인데 왜 하얘일까, 이게? 눌렸기 때문에 피가 적어진 거예요, 이 지점이. 그죠? 다시 떼게 되면 다시 피가 몰려들면서 원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누르면은 안 아픈데 더 누르게 되면 아프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결핍이 되면 될수록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몸에 어디 눌린 데도 없는데 어깨가 뭐 굵굵하게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디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혈은 안쪽부터 쌓여요. 바깥부터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라는 표면이 바깥인 거고, 이 센터, 이게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기하게 지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지구의 70%가 물이죠. 우리 몸의 70%도 물이고,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수와 우리 몸 속에 있는 미네랄 수도 똑같아요. 뭐, 오대양 육제도가 있듯이, 뭐, 오장육부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흡사한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지금 아파서 통증이 왔다. 그 한의원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아픈 것을 보통 직접 부항해서 어혈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혈이 바깥쪽 어혈이 아니라 안쪽의 어혈을 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한의사분들이 사혈봉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또 피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일도 많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근본적인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안쪽의 어혈을 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사혈봉밖에 없어요. 그 부항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건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건부항인 건 뭐냐면 그냥 컵을 넣고 뱉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 가시면 어르신들 등짝에 쫙 이렇게 있죠. 전부 다 건부항 하신 거예요. 예, 사혈봉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건부항도 효과가 있어요. 건부항의 원리는 뭐냐면 어혈을 빼지는 않으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큐으로. 그러면 안쪽에 있던 어혈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겠죠. 그 일정 시간 놔두는 거야, 이거. 뭐 5분이든 10분이든.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물집이 잡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부항 컵을 제거를 하면 그 떴던 어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내려오겠죠. 이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와중에 바깥쪽 어혈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사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건부항이.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게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면 안쪽의 어혈을 최대한 빼야 되는데 이걸 안 빼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어혈만 조금 풀어줘도 통증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사지 원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시는 분, 환자분들을 보면 이미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트라이해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피지오테라피 물리치료도 하시고 카이로프랙터도 하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아니, 왜 효과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아유, 뭐, 받을 때 그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예를 들면, 받을 때는, 아유, 좀 몸도 풀어주고, 좀 개운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 효과의 지속성. 받을 땐 괜찮은데,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돌아와요, 또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럼 평생 계속 그냥 다닐 수도 없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 마사지나 피지오나 카이로프랙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치료 원리는 똑같아요. 전부 다 모든 치료는 혈행을 개선시키는 치료법들이에요. 전부 다. 어혈을 풀어내는 치료법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치료법들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안으로 자극이 들어오죠. 누르거나 뭐 피지오 같은 경우는 뭐 전기 패치 묻어가지고 전기 자극을 풀어내거나 카이로는 뭐 스트레칭 좀 하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어혈은 제가 안쪽부터 쌓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깊은 자극이 들어와도 안쪽 깊숙이 내 어혈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어혈은 어느 정도 좀 풀어내지만 안쪽 어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바깥쪽 어혈이 풀린 거는 시간이 금방 쌓이는 어혈들이거든요. 안쪽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끝까지 효과가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건방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혈부항, 두 번째가 이제 피를 빼는 거 사혈부항이 그러는데 사혈부항은 뭐냐면 피부에 란셋이라는 우리가 당뇨 체크할 때 콕 찌르는 거 있죠. 뭐 체했을 때도 그걸로 따기도 하고 그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피를 직접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혈부항을 집에서 하신다 하면 무슨 대단한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픈 곳에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픈 곳은 100% 어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혈이 있다가 항상 아픈 건 아니에요. 70% 이상 쌓여야 아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어혈들 다 제거할 수는 없으나 주로 많이 쌓이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깨, 허리, 무릎이에요. 통증이 한 70% 다 거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어혈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일어나니 염증도 다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드물게 이제 근육과 근육 사이 갈래끼에 여기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과다하게 많이 써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어혈을 뺄 수 있는 방은 사혈번밖에 없는데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콕콕콕 찌르고 피를 빼요 지금.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층에 있는데 여기 뼈가 여기 있고 이게 피부 표면이란 얘기예요. 어혈들이 요 깊이 들어갈수록 오랜 부분 어혈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최근에 생성된 어혈들이 있고 가장 바깥에는 비교적 생피가 좀 포진해 있죠. 그래서 부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피가 생피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층에 있는 어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어혈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주로 제가 하는 게 사혈부항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의 2만 번을 넘게 했어요. 밴쿠버에서 20년 동안은. 거의 그렇게 부항하러 오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벌써. 예. 처음에는 저도 침만 놓고 했는데 여러 이제 여기 중에 한의사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침이라는 게 어쩔 땐 반짝하고 효과가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오리무중이야. 똑같진 않는데도 이게 왜 어떨 땐 효과가 있고 어떨 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사혈부항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침이라는 거는 경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데 만약에 경락 손상에 어혈들이 많이 껴있으면 효과가 잘 안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좀 어혈을 좀 빼주고 침을 넣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착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을 놓기 전에 어혈을 먼저 빼고 침을 놓으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어혈 뺀 그 순간에 바로 좋아지는 거야 환자분들이. 침을 놓기도 전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몸에 뭉친 건 쓰레기를 빼놨잖아요. 그 일단 가벼워지겠죠 몸에 뭉치게 빠졌으니까 몸에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뭉친 피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경직되고 있던 근육들이 좀 소프트해지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플렉서블하게 바뀌어. 통증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막군의 어혈들이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는 그 어혈 때문에 피가 못 들어가던 게 그게 풀어지면서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당연히 통증이 없어지는 원리죠. 산소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로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혈 관리를 하느냐. 자, 어혈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어혈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 해서 생기는 어혈들이에요. 예.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혈이 생기는 건.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30%는 어혈을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 그런데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자세도 안 좋아요. 주무실 때 옆으로 이렇게 자요. 앉을 때도 꾸부정해요. 다리도 꼬고 계세요. 꼬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좌우가 대칭인데 이 좌우 안에 컨디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면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꼭 한쪽으로 와. 한쪽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이쪽은 나는 주로 많이 쓰는데 왜 여기가 아파요? 그래요. 어혈들이 돌아다녀요, 어혈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피가 순행을 하듯이 어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방 이론에 따르면 어혈이라는 거는 블러드 스태시스라 그러는데 그냥 픽스드 페인이라고 고정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게다가 부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혈들이 붕 뜨죠. 그러면 표면에 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상하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혈이 어떤 분은 더 빨리 만들어지는 이유가 첫째,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어혈들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근데 평소에 내가 자세가 안 좋아요. 뭐 계속 옆으로만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자세도 앉아서 눕는 자세, 앉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모든 자세에 따라서 피의 이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가 특정 방향으로 계속 쏠리게 되면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죠, 근육을 쓰고. 근육을 쓴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게 피가 하잖아요. 내가 근육을 쓸 때마다 피가 쏠린다고 보면 돼, 이쪽으로. 그 피가 일단 쏠리게 되면 바로 한 번의 액션이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해서 써요. 뭐 가드닝을 하고 뭐 잔디깎기 골프도 치고 계속 그 피가 막 쏠리겠죠. 그러면 피가 반복해서 계속 쏠리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잔류하게 되는 피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수가 안 되면 일부가 계속 산소를 지속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죽은 피로 됐다가 어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허리도 졸라매고 그냥 그것들이 이미 다 이제 지금 다 되돌아오는 시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안쪽에 사혈방에서 빼면 좋은데 여건상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표면에 있는 어혈만, 바깥쪽 어혈만 조금 풀려도 통증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만 유지해줘도 그냥 평소에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따뜻하면 녹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뜨겁게 지지셔야 돼. 무조건. 예. 그리고 또 어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관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뼈와 뼈가 만나면 굴곡이 생겨서 어혈들이 많이 껴 있는데 이 뼈와 뼈로 이어지는 게 인대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근육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있죠. 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해서 인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와중에 바깥에 껴있는 어혈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프시다가 하시면 안쪽에 오랫동안 그 안쪽에 쌓인 어혈들은 한의원에 가셔서 직접 안쪽에 있는 어혈을 빼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장 뜨겁게 찜질하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때가 돼서 가신 날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일같이. 그리고 뜨겁게 하면서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오로지 스트레칭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예. 그래서 이게 어혈이 또 생기는 경로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해서 생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에서 생기는 어혈, 피가 쏠리면서 생기는 어혈들이 있고 또 어혈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몸에 충격을 받으면 어혈이 생겨요. 그 자리에 임팩트가 되면 티슈가 퍼지면서 피가 배어나오면서 그게 어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사고나 넘어지거나 몸에 충격을 받으면 온갖 관절에 껴있는 어혈들이 동시에 확 올라와요, 전부 다. 마치 우리가 시냇물에 딱 보면 굉장히 맑은 물인데 바닥을 한번 살짝 긁으면 꾸정물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왜 몸이 이렇게 아파요? 당할 때 당신은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여기저기 이제 아프고 미치기 시작해, 이제 막.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가 임반부 되시면, 겉돈하고 괜찮다고 합의해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절대 1년은 봐야 돼, 1년 동안. 어떤 분은 1년 후에 나타난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충격을 받으면 온갖 어혈들이 꾸준히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떴으니 이제 막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해. 이합질산을 하면서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어떨 땐 여기 괜찮다가 또 이쪽이 아프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혈을 뺄 수 있으면 빼시고 한의원 가셔서 그게 안 된다? 무조건 뜨겁게 찜질해서.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의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냉찜질을 하라 그러는데 아니 선생님 왜 핫찜질을 하라 그래요? 질문한단 말이죠.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 냉찜질을 하고 어느 때 핫찜질을 해야 되느냐. 기준이 열이에요. 열감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내가 길에 가다가 발을 삐끗해 버렸어요.
막 퉁퉁 붓고 빨갛고 열이 나죠. 왜 빨갛겠습니까? 이게 오버 스티칭 됐기 때문에 그 티슈에 배어있는 피들이 고여드는 거예요, 지금 막. 피는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가 모여드니까 열이 발생하죠, 당연히. 피 색깔이 빨가니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모인 피들이 계속 더 많이 모이면 이게 오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빨리 프리징을 시켜가지고 빨리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고 열날 때 만약에 아프기만 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핫찜질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급성 통증, 열감 있는 거 막 피지컬로 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픈데 열은 또 안 나요. 허리 같은데. 아까 기준이 열감이라 그랬잖아요. 자, 열이 날 때는 냉찜질, 열이 안 나고 아프기만 할 때는 핫찜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핫찜질이에요. 왜? 이건 벌써 만성통증으로 되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묵은 그 아주 그냥 아주 끈적끈적한 악성열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부엉을 해야 되는데, 뭐 한의원 오시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니, 바깥쪽 얼마나 최대한 뜨겁게 녹여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해서 풀어내면, 통증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마사지기라는 게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일부 마사지기는 바이브레이션 있고 열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사두시면 아주 괜찮아요. 하나 정도. 집에 하나씩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지만은 노화는 곧 어혈이 쌓여가는 과정이에요. 그 노화를 우리가 에이징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통증 없이 살 수는 있다는 거죠. 피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말 들어. 맑은 피가 만들어지고 어혈들이 좀 덜 끼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음식이고 둘째, 항상 바른 자세와 적절한 스트레칭을 평소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사고 같은 게 안 나야 되겠죠. 근데 생활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교통사가 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충격을 받기도 하고 게다가 또 무슨 장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칼을 째게 되면 피가 배어나오잖아요. 그 배어난 피들이 어혈로 바뀌어요, 일부가. 그래서 간혹 양방에서도 의사들이 수술도 잘 됐고 몸도 건강가 좋은데 환자는 아파. 왜 아파? 아무리 찍어봐도 뭐 안 나와요. 다 잘 됐는데. 예? 어떤 분은 수술이 잘 됐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왜 그럴까? 저희 한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쪽의 어혈들이 염증을 일으켰거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혈 관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집에 마사지기라든가 뜨겁게 찜질할 수 있는 찜질팩 그거 정도는 하나씩 잠번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예. 그 기회가 되시면 안쪽의 어혈을 뺄 수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부항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어디를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건부항 말고 사혈부항을 해달라고 하세요. 웃돈 좀 얹어가면서 해달라 그러면 다들 인상을 찌푸릴 거야 아마. 왜냐면은 다들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피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치료법들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피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내가 확실히 자신 있고 확신이 없으면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간단히 침만 놓는 거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장갑 준비해야지 알코올이며 뭐 시간도 많고 저는 그 자리에 연속 3번을 찔러가지고 피를 빼는데 3번째 하는 게 가장 안쪽에서 나오는 어혈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혈들이 잘 뽑혀져야 아주 오래 지속이 돼요. 뭐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평소에 지금 불편한 게 있으시고 염증이 잘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한의원 오셔서 뭐 안쪽 어혈을 좀 빼시든가 집에서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암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알레르기, 중풍, 치매 어혈과 무슨 관계냐 이게 도대체 모든 병은 다 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거의 뭐 끝판왕이에요. 피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도 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장부가 있는 것도 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가 없으면 뭐 생각할 수 없고 만약에 과학이 정말로 발달돼서 우리 인공적인 피를 만들 수 있다. 정말 사람 피와 똑같은 거를 이거는 그야말로 불로불사의 길이 열리는 거야 진짜.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피는 오로지 본인의 장부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뭘로 만드냐? 입으로 들어오는 물과 음식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케어하시고 그 다음에 자서도 바로 하셔도 피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어떤 분은 현상님 나는 똑바로 자라고 하시는데 난 똑바로 누우면 잠을 못 자요. 허리도 결리고 목도 결리고 그래도 똑바로 주무셔야 돼요.
만약에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몸을 한번 보세요. 이 어깨가 이 측면에 봤을 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히프도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눕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하고 히프가 먼저 바닥에 닿죠. 그러면 척추는 이렇게 쉬죠. 그리고 피가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쏠리죠. 그죠? 그러면 피는 정체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순환을 해줘야 돼요.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나는 옆으로 자는 게 편하다. 옆으로 이렇게 하고 한 5분만 있어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리죠. 이제 막 뻣뻣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일을 하실 때 구부리고 있으면 허리 못 펴잖아요. 막 그냥 아이고 하고 하잖아요. 그죠? 구부린 상태에 있게 되면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나는 자고 있으니까 의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은 알죠? 불편하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가야 이렇게 듣게 되죠 또.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쏠려있던 피도 또 이쪽으로 쏠려요 또. 그러면 좀 있다가 이쪽 또 불편해지죠? 그럼 또 다시 일로 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몸이 엎치라 뒤치라 그러면서 계속 그냥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이. 우리가 아까 피가 만들어지는 소화 기능이 잘 돼야 일단 맑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소화 기능뿐만이 아니라 피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예. 왜냐면 잠을 잘 때 주로 조혈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해독을 또 해요. 잠잘 때. 그러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잠을 잘 주무셔야 잠깐 5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